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평가단 30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가죠? 벌써 30회나 지금 왔는데, 자, 30번에 여러분들 30번 정도 지금 평가단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요, 눈에 익숙해지고 문제 푸는 요령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1번 보죠. 과세 대상을 물어봤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맞죠? 2번 보니까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맞고. 자, 3번 보죠. 다가구 주택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무조건요. 재산세에서는 1가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죠. 대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4번에 봤더니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그죠? 왜냐면 주택은 따로 과세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분 재산세 범위 안에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5번에 보니까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칙이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문장이죠. 별도 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합산 토지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로 구분이 되는데 분리과세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열거돼 있어요. 대신 종합합산 토지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분리과세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종합합산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볼 때 정확히 보셔야죠. 분리과세와 종합합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합산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합산이 된다. 이게 작년에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응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답은 5번이 될 것이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공장토지 나오죠? 자, 우리 공장토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초가자가 있는지부터 봐라. 왜냐면 초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종합합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초가자는 없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지역을 봐야죠. 그래서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공장으로 봐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처럼 소규모 공장이 들어가는 곳들은 생산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봤더니 무슨 지역에 있어요? 상업지역에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상가로 봐야죠. 아무리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업지역에 있으면 상가로 봐서요, 별도 합산해 줍니다. 1번은 별도 합산 토지고. 자, 2번을 봤더니 임야가 나왔네요. 임야가 나왔으면 그 임야가 무슨 용도로 이용되는지를 잘 봐야죠. 아무 용도로도 안 쓴다. 그러면 종합합산. 만약에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별도합산. 아니면 뭔가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법률로 묶어놨다. 그러면 분리과세 혜택을 줘야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쓰고 있대요.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업용 맞죠? 그러니까 별도합산이 맞고. 3번에 봤더니요, 견인차 보관용 토지입니다. 주차장이죠? 주차장이면 당연히 사업용이니까 별도합산이 맞고. 자, 일부러 이 문제를 준 이유가 뭐냐면 4번하고 5번을 좀 구분하시라 그래서 지금 내놓은 거예요. 둘 다 보시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터미널이라고 나왔죠. 대신 5번을 보니까요, 차고용 토지라고 나왔죠. 터미널이나 차고용 토지는 전부 다 사업용입니다. 사업용이니까 원래는 별도 합산이 되지만 터미널은 공익성이 강하다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죠. 얘는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 대중교통의 일환이니까. 하지만은 차고용 토지는요, 그 회사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터미널인지 차고용 토지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라 그래서 일부러 내놨어요. 자, 3번 문제 보죠.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납세무자 문제.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사용자한테. 자, 사용자가 나오려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1번이 맞네요. 자, 2번을 봤더니 납세무자로 본대요. 그 소유자를. 그래서 봤더니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2명이죠? 둘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 둘 다. 그래서 그 둘 다를 뭐라 그래요? 그 소유자라고 하죠. 그 소유자. 그러면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균등하게 나눈다가 아니라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이렇게 가야죠. 균등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다. 단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3번을 봤더니요. 납부할 의무가 없대요. 그래서 봤더니 국가 나왔고 그 다음에요. 무상 나왔네요. 자, 국가 나왔고 무상 나왔으면 누가?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야죠. 제가 문제를 풀 때 왜 항상 요 뒤에부터 동그라미 치고 가는지 아시겠죠? 여기를 안 보고 가시게 되면 꼭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은 납세무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꼭 여기서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론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4번에 봤더니요.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본대요. 주된 상속자를. 그러려면 등기도 안 돼 있어야 되고요. 뭣도 안 돼 있어야 돼요. 신고도 안 돼 있어야죠. 근데 신고를 했대잖아요. 신고를 했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인이 아니라 누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돼야죠. 상속일 때 상속인 무조건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속이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가 되려면 단서조항 2개가 필요해요. 일단 등기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도 안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를 해버렸거나 신고를 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5번에 봤더니 공유자 중 1인을 납세무자로 본대요. 공유재산은요. 공유재산은 공유자 중 1인이 아니라 누가?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고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셔야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4번 문제. 올해 타시험에서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죠. 올해 신설된 내용인데 작년하고 가장 크게 개정된 것 중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면서 요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작년까지는 수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위탁자입니다. 문제는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을 했을 때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올해 타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타시험에서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험에서도 올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죠. 자, 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봤더니요. 자, 위탁자가 뭐 했을 때? 체납을 했을 때. 자, 수탁자한테 납세의무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은요. 위탁자가 체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위탁자 재산을 체납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돼요. 그러면 수탁자한테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때 수탁자는 무엇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수탁자는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져야죠. 재산으로. 그러니까 2차 납세의무가 아니라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 아니면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연대 납세의무나 2차 납세의무는 돈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거고
물적 납세의무는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잘 구분해 주시고.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납세의무는 소멸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수탁자에게 고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위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은 수탁자에게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되죠.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위탁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내 재산도 다 털어갔고 내가 수탁자한테 맡겨놓은 신탁 재산도 털어간대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되찾아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탁자한테 야, 그 재산 어차피 나도 못 찾아, 그냥 너 가져 하고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 재산이 된 거죠. 위탁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는요, 수탁자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놔 이랬는데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네 재산이니까 안 건들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너한테 고지했잖아. 그 재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네 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가요. 요게 올해 타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승계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 3번 똑같은 말인데,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를 하든 수탁자가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4번에 봤더니 자, 징수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최초의 수탁자에게 최초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탁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승계된다 그랬죠. 그때 납세의무는 바뀌면 만약에 수탁자가 변경이 됐을 때 새로운 수탁자한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납세의무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최초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납세의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고. 자, 5번 보니까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답니다. 수탁자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돈으로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동안에 썼던 돈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무서한테 내놔야 돼요. 물적 납세의무를 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썼던 그 비용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변제해줘야죠. 그래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죠.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분명히 올해 시험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답니다. 표준세율은. 맞죠? 그리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답니다. 맞네요. 2번에 봤더니 과세표준이 7천만 원이랍니다. 자, 과세표준을 물어봤으니까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물건부터 봐야죠. 봤더니 건축물이네요.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7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맞죠? 주택이었으면 60%를 곱할 것이고 토지건축물이면 70%를 곱하잖아요. 네. 맞고. 3번에 봤더니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경우는요, 틀렸죠? 토지, 건축물, 주택까지 들어가야죠. 왜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은 그랬으면은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다 이렇게 가야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주택, 건축물까지 세 개가 다 나와야 되고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죠. 4번 봤더니 세율 적용을 물어봤습니다. 즉 세율 적용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물세인지 인세인지를 물어본다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물건이 뭐예요? 주택이에요. 자, 주택이면 두 가지를 물어보죠.
주택별로 갈 것이냐, 합산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 건물을 합산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네요. 그러면 반드시 합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를 하되, 즉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합산하면 안 돼요.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따로따로 과세해야 돼. 토지 건물은 무조건 합산해야죠. 그래서 토지 건물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토지 건물이 안 나오면 그냥 주택별이라고 해야 되고, 이 문장처럼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무조건 합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5번 보죠. 5번도 봤더니 세율 적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면은 무슨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합산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합산이 되는 토지는요, 이 단어가 따라 나와야죠.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분리과세 토지였으면 모두 합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분리과세 토지는 글자 그대로 합산하지 아니하고요, 분리해서 과세하는 토지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자, 6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니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한꺼번에 징수가 가능한 물건은 주택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거, 물건이 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액이 얼마인지, 세 번째는 언제 징수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죠. 그래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왔다. 이 문장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주택뿐이고, 20만 원 이하였을 때 빨리 걷고 싶으니까 언제?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가 가능한 거죠. 2번에 봤더니 자, 연 2회 부과된대요. 어떻게 구분해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주택입니다. 주택은요, 연 2회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해요? 건물이나 토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씩 구분해서 2분의 1씩 이렇게 갔었어야죠. 2분의 1씩. 3번에 봤더니 자, 7월 달에 낸답니다. 항공기는 9월 달에 낸답니다. 선박은 틀렸죠? 선박 항공기 전부 다 7월 달에 내죠. 7월 달에. 9월 달에 내는 건 토지밖에 없어요. 정확히 알고 계시고. 4번에 봤더니 신청하래요. 무엇을? 물납을. 자, 물납 신청을 물어봤으니까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이 단어가 들어가야죠. 4번은 맞죠? 자, 5번 보니까 100분의 105가 나왔습니다. 자, 105가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 상한 문제. 그러면은 뭐부터 확인해라? 물건부터 확인해라. 왜냐면은 105나 110이나 130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은 뭐밖에 없다? 주택밖에 없죠. 근데 건축물이죠. 틀렸네요. 만약에 주택이었으면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주택인데 3억 원 이하면 105%가 맞으니까. 하지만은 건축물은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한이 몇 프로예요? 150%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이래요. 숫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하고 먼저 비교하셔야 되느냐면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때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물건이 맞다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하나씩 살펴보는 게 맞아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쓸데없는 문장을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요. 아닌 것 찾으라 그랬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나왔습니다. 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나오면 비과세. 단, 유료일 때는 과세죠. 그래서 봤더니요. 유상약정이 없대요. 그러면 비과세가 맞죠. 자, 2번 봤더니요. 도로입니다. 도로는 비과세 맞죠? 근데 그게요. 사설도로는 비과세가 맞는데 돈 받고 빌려줬대요. 유료래요. 유료. 유료면은 얘는 과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설도로가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지. 돈 내면서요.
통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자유로운 통행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유료가 나오면은 어지간하면은 전부 다 과세예요. 답은 2번이겠죠? 3번에 봤더니요. 외국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 정보는 상호 면세주의인데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대해서 비과세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비과세해줘야 되고. 4번을 봤더니 역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유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어때요? 유상약정이 없대요. 그러면 무료죠? 무료니까 당연히 비과세고. 5번에 봤더니 자 군사시설이 나왔습니다. 군사시설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제한보호구역인지 통제보호구역인지 봐야죠. 통제보호구역이네요. 비과세 맞죠? 두 번째는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전답과수원 대지인지 아닌지를 봐야죠. 왜냐면 전답과수원 대지면 과세니까. 근데 보니까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비과세가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뭡니까? 토지하고 주택이죠. 바꿔서 말하면 재산세에서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물건만 종부세에서 과세가 돼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종부세에서 과세 안 되죠? 그때 재산세에서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은 토지하고 주택뿐이고 토지 중에서도 합산 대상 토지만. 그 다음에 주택은요.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죠. 자, 그럼 보죠. 1번 봤더니 주택입니다. 주택이면 종부세 대상이 맞죠. 근데 그게 문화재에 해당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부과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이거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복지 목적 또는 사업 목적 아니면은 공익이 목적이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안 하도록 돼 있어요. 문화재는 과세 안 됩니다. 2번에 봤더니 별장입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안 되죠. 3번에 봤더니 주택입니다. 주택은 재산세에서요.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되죠. 4번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누진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과세가 안 될 것이고요. 5번은 토지인데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토지면은 재산세에서 역시 누진세 대상이 아니죠. 비례세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안 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일단 건축물 나오면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누진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사치성 나오면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치성 재산은 4% 5%죠. 재산세에서. 그래서 재산세에서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부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성 토지를 말하는데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는요. 종합부동산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에서 비례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종부세에서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확인하시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니까 6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된답니다. 우리 6단계 누진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토지는 3단계고 6단계는요. 주택이죠. 그것도요. 개인에 한해서죠. 법인은 안 되죠. 법인은 올해부터 비례세로 바뀌었잖아요. 아시겠죠? 1번은 틀렸고. 자, 2번을 봤더니요. 자, 종합부동산세에게서 공제하래요. 종합부동산세에게서 공제하래요. 무엇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 자, 일단 재산세로 먼저 세금을 냈습니다. 냈는데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 걸려요. 그래서 재산세로 낸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세금을 공제를 해줘야 되느냐. 계산상 나온 세금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세금을 공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았다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받기 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계산상 나온 세금인 거고,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 그 받은 세금이라는 것은 실제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재산세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한을 적용하고 보니까 실제 납부한 세금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 낸 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공제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공제를 해라. 그러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상한 전의 세금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세금을 공제를 해라. 이렇게 가야죠. 작년에도 시험문제 나왔었고 한 3년 전에도 시험문제 나왔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 이건 여러분들 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등록면허세에서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 후의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가감 조정한 세율이 있다면 그 가감 조정된 걸 적용하시고 상한을 적용을 했으면 그 상한이 적용된 걸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적용 전, 가감 전 이러면 안 되고. 3번에 봤더니 자 상한이 200%래요. 200%짜리 없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에만 있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2개가 있으면 300%죠. 그래서 전국에 3채 이상 있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2채만 있으면 300%. 그 외에는 150%. 올해 200%짜리 없어졌어요. 4번에 봤더니요.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5억 원이면. 그래서 봤더니요. 토지인데 무슨 토지입니까? 종합합산 토지죠. 자,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으려면은 얼마? 5억 원을 초과한 자라고 해야죠. 5억 원인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5억 원을 뺄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5억 원이면은 금액이 안 나오죠. 5억에서 5억을 빼면은 0이니까. 그래서 5억 원이 초과돼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참고로 별도 합산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주택은 개인은 6억 초과, 법인은 금액 제한 없고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요. 100분의 70을 공제를 해준대요. 그래서 보니까 만 65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소리인데, 그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물건부터 봐야죠. 물건이 어떤 물건에 한해서만 1주택자에 한해서만. 그래서 보니까 1주택자 맞네요. 자, 그럼 보죠. 만 65세고 보유기간이 10년입니다. 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요. 2, 3, 4죠? 그러면 60세가 20%고 65세가 30%니까 여기는 30%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2, 4, 5죠. 그래서 5년이 20%, 10년이 40%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40%고요. 그러면 30%하고 40% 더하니까 70%가 맞죠. 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식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율, 공제율은 정확하게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령별은 2, 3, 4, 장기보유는 2, 4, 5. 그리고 둘이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복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된다?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올해부터 신설된 내용이죠.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동명의, 즉 각자 명의로 쪼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안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혜택을 받으려면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1번은 맞죠. 자, 2번을 봤더니 고지서를 발급하래요. 언제까지? 5일 전까지. 맞죠? 3번에 봤더니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래요. 안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일부터 15일까지죠. 고지서 받아서 내도 1일부터 15일, 신고 납부를 해도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4번을 봤더니 자, 한번 끊어주고 가야 되겠네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답니다. 맞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선택을 했대요. 신고를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고서를 내야 돼요. 만약에 신고서를 안 내면요, 애초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무신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는 애초부터 나오지 않죠. 대신 신고는 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 선택이 된 거고 그때부터는 신고제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적게 신고했으면 무슨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죠.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 가능하죠? 그래서 봤더니 얼마예요? 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50만 원에 2배 넘었으니까 전체 금액의 절반인 얼마? 300만 원. 그것도 몇 개월? 6개월. 재산세였으면 2개월이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30회 평가단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제 시간이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다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급함을 가지시게 되면 되던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대로 계속 해나가면 점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 자신감 하나로요. 끝까지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회차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